2020년 6월 시행 코레일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 영업직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입니다. H공사에서 새로운 역을 만들려고 한다. 출발역과 도착역의 거리가 1120km이며 출발역, 그 다음에 350km, 840km의 역을 만들고 도착역에도 역을 만든다. 모든 역 사이에 구간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새로운 역을 만들 때 역은 최소 몇 개인가? 자, 일단은 그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의 거리가 1120km이고요. 출발역 350km 지점, 840km 지점, 그 다음에 도착역까지 일단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이 사이가 있잖아요. 총 3군데입니다. 출발역과 350km 사이, 350과 840km 사이, 그 다음 840과 도착역 사이. 이 사이에도 모든 역 사이의 구간이 일정하게끔 역을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역은 최소 몇 개가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여기가 출발이에요. 자, 여기가 도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전체가 1120. 단위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에다가 350km 지점이면 대략 한 3분의 1 지점이죠. 350km 지점. 그 다음에 840이면은 160, 280이니까 이 정도겠네요. 840. 이렇게 일단 4개 역을 세웁니다. 4개 역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도 모두 일정한 간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냐? 350이고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840에서 350을 뺀 490입니다. 그 다음에 1120 지점에다가 840을 빼면요. 28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350, 490, 280 요 사이의 간격도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정한 간격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2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도 되지만 35, 49, 28 얘네가 모두 7의 배수인 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70으로 한번 나눠보죠. 70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5, 490을 70으로 나누면 7, 280을 70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5등분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7등분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4등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쪼개자. 이렇게 5등분. 자, 여기는 7등분. 됐고요. 그 다음에 4등분.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세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애초에 뭐라고 했죠? 얘네가 다 70의 배수란 말이에요. 70의 배수. 이 70의 배수인 세 숫자를 더한 이 값도 당연히 7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1120을 이 거리를 그냥 7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쪼갤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숫자들을 그냥 더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됐죠? 이거 더해도 답 안 나옵니다. 더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자,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그 일명 나무 심기, 깃발 문제라고 하거든요. 깃발, 나무, 심기 또는 깃발 꽂기. 요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직선상. 사실 정확하게 수직선은 아니지만 선상 이렇게 씁니다. 선상. 선 위에 또는 선분. 너무 수학 같으니까. 그래서 그게 쓰지 않고 그냥 수직선, 선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 경우예요. 요건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수직선상에서는
간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있을 거고요. 이걸 나눈 거에다가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출발역과 도착 이 지점에도 하나씩 꽂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하나씩 꽂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냥 70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16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16이라는 것은 16등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16등분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세, 열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6개 안 나오는 거죠. 됐죠? 16개. 근데 뭘 뺀 거예요? 출발력도 꽂는다. 만약에 출발력에 꽂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면 그건 그냥 나누셔도 되는데 출발역에도 꽂아요. 됐죠? 16등분을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16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출발역에도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다가 더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케이스 뭐 예를 들면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호수 이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만약에 둘레가 100이라고 할게요. 100. 간격이 50이다 그러면 몇 개 할 수 있는 거예요? 2개. 간격이 25다. 그럼 4개. 맞죠? 이거는 시점하고 종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됐죠? 그러니까 그냥 요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한다 그러면 둘레를 그냥 간격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되죠? 이런 차이가 있다. 물론 이 경우 중에 출발 지점에다가는 꽂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1은 빼야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는 쉬워진다. 이건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자, 다음은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수열에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는 무엇이냐? 사실 수열 1과 수열 2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찾는 거고요. 사실 수열 1과 2 중 어느 하나가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사실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열 2 있잖아요. 수열 2는 명확해요. 명확한데 수열 1의 경우는 불명확하거든요. 뭘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수열 2가 워낙에 딱 떨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수열 1을 넣어보고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됐죠? 자, 수열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2는 뭐냐? 27, 81, 그 다음에 9, 243, 그 다음에 빈칸이고요. 729, 1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수열도 이론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건너뛰기. 건너뛰기도 됩니다. 곱하기 3, 곱하기 3. 됐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 3, 나누기 3, 나누기 3 하면 3이 돼요. 그러니까 건너뛰기가 가능해요. 건너뛰기 수열입니다. 건너뛰기 수열의 특징이 뭐냐면 건너뛰는 수열이 각각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두 수열이 모두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는 규칙이 있는데 어느 하나는 규칙이 없다? 그거는 건너뛰기가 아닙니다. 설사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문제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곱하기 3 나누기 9 곱하기 27 3의 세제곱이죠. 나누기 81 곱하기 243 나누기 729 729는 3의 6제곱입니다.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3의 6제곱. 자, 이런 거를 저는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냐면 사칙연산의 혼합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칙연산 중에 곱하기랑 나누기밖에 없는데요. 사칙연산 혼합이라는 게 꼭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2개 이상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산기호를 제외하면 이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연산기호를 제외하잖아요. 3, 9, 27, 82, 243, 729 뭐예요?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연산기호를 제외했을 때 수열이 되는 형태 이거를 자치기연산의 혼합이라고 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될 수도 있고요. 하나만 만족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둘 다 만족이 되는 유형이다. 자, 그래서 수열 2에서 들어가는 것이 3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수열 1을 먼저 보면 멘붕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뭐지 싶어요. 왜냐하면 규칙성 자체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숫자를 써놓고 보면은 아 그렇구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2, 5 아예 쓰고 가볼게요. 2, 5, 3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죠. 자, 이 규칙성이 뭐냐? 2, 5, 3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 오는 것은 2, 5,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사실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숫자가 반복, 이 6개가 반복인 거예요. 이 사실 6개가 반복인 걸 보여주려면 최소한 6개, 7개를 줄 것이 아니라 8개, 9개, 10개는 줘야죠. 그래야지 이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굳이 또 규칙성을 또 얘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3 빼기 2 빼기 5 더하기 3 더하기 2 죄송합니다. 빼기 3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5 됐죠? 이렇게 굳이 만들자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이게 숫자 6개가 반복이다. 그게 이제 일단 취지긴 하지만 수열 1만 가지고는 사실 3인 거를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두 개를 같이 줬잖아요. 그리고 넣어봤을 때 말이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이 들어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이 어려운데 10번 같은 문제를 잘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계산력, 물론 이제 그 본인의 수리 능력치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감각을 보는 것도 있지만 계산력이 주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볼게요. 10번. 다음은 S전자 주식에 1월 2일에 10만 원을 투자한 후 매일 주가 등락률을 정리한 자료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때 오른 것은 전일 대비 주가 등락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현장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파트인데 증가율과 배수 관계. 증가율과 배수 관계입니다. 자, 증가율과 배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 증가했다. 용돈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용돈 10% 올려줬다. 그럼 얼마예요? 11만 원.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용돈이 20만 원인데 용돈을 30% 올려줬어요. 그럼 얼마예요? 조금 생각해보긴 하지만 26만 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0% 증가라는 것은 그 순서대로 하진 않았겠지만 10% 증가라는 것은 1.1배 30% 증가라는 것은 1.3배라는 얘기입니다. 즉 X%가 증가했다. 이 말은 1 플러스 100분의 X배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Y% 감소. 이 말은 1 마이너스 100분의 Y배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은 그나마 조금은 낫습니다. 문제 자체가. 자, 볼게요. S전자 주식이 1월 2일에 10만 원. 그죠? 그리고 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때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2일 날 10만 원에 매도했대요. 자, 10만 원 구입. 매수 산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3일에 10% 상승했다. 이 말이 뭐예요? 1.1배라고요. 그 다음에 1월 4일 날 20% 상승했다. 1.2배. 전일 대비
1.2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은 10% 하락. 그럼 뭐예요? 전일 대비 0.9배. 그 다음에 1월 6일은 20% 하락, 전일 대비 0.8배. 마지막으로 1월 7일엔 10% 상승, 전일 대비 1.1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자, 10만 원 넣고요. 우선은 요일별로, 날짜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 5, 6, 6, 7이네요. 그죠? 4일부터 한번 가볼게요. 4일, 3번입니다. 1월 4일 날 매도했다. 이익률은 30%다? 아니죠. 3번에 1월 4일입니다. 1월 4일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만 원에다가 1.1배, 1.2배예요. 그럼 요걸 계산하게 되면 1.32가 나와요. 그러면 13만 2천 원 32%입니다. 32%. 됐죠? 요건 나름의 팁인데 자료 해석에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인데 X% 증, 그 다음에 Y% 증가했다. 이거랑 X 플러스 Y% 증가.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얘가 더 커요. 보시다시피 10% 20% 증가하니까 32% 증가하잖아요. 20% 10%도 마찬가지예요. 32% 증가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5일 가보겠습니다. 1월 5일에 매도할 경우 이익이 5,320원이다. 그러면은 자, 이건 지울게요. 1번이죠. 1번. 1월 5일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1.32배예요. 이미. 여기까지가 4일까지가. 근데 전일 대비 10% 하락했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32에다가 0.132를 빼는 거예요. 0.9 곱하지 말고 10%를 빼라고요. 됐죠? 1.188입니다. 자, 이러면은 11만 8,800원. 됐죠? 그럼 얼마예요? 18,800원 이익이죠. 5,320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일 2번 가보겠습니다. 1월 6일에 매도할 경우 이익률이 마이너스 6.9%. 자, 1월 6일이잖아요.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2번 1월 6일이면 전일이 1.188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기다가 20% 하락이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죠. 됐죠? 자, 요거를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9504가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95.04%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4.96% 하락한 겁니다. 아니죠? 4.96% 하락. 이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4.96%.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1월 6일에 매도할 경우 4,450원이 손실이에요. 4,450원이 아니라 4,960원이 손해입니다. 10만 원 대비니까. 됐죠? 다 틀렸네요. 답은 일단 5번이 되고요. 1월 7일에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면은 104,544원이다 그랬는데 이제 1월 7일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1월 7일이면 이 값에다가 10% 증가, 1.1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1배니까 0.9504, 0.09504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04, 9504죠. 9504, 9504. 자, 이러면은 더하게 되면 4고요, 5, 4, 4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이었으니까 10만 4,544원입니다.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계산력을 보는 거예요. 계산력. 자, 됐습니다. 자, 좀 어렵긴 했지만 해결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뒤로 가시면은 13번 문제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자, K회사의 가에서 바 지사장은 각각 6개의 지사를 발령받았다. 다음 조건을 보고 A에서 F 지사로 발령된 지사장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본사 A, B, C, D, E, F 순서로 일직선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거는 적어줘야 돼요. 본사 A, B, C, D, E, F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다 지사장은 마 지사장 바로 옆 지사에 근무하지 않으며 나 지사장과는 나란히 근무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건을 나열해야 되거든요. 다하고 마는 이웃 안 한다고요. 옆이 아니라는 것은 이웃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 그 대신 다는 나하고는 나란히 한대요. 나란히 한다는 얘기는 이웃 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요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라 지사장은 가 지사장보다 본사에 가깝게 근무한다. 저는 이게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열한다. 왼쪽이 먼저, 오른쪽이 나중. 1등이 작은 수, 2등은 큰 수 이렇게 가요. 나름의 기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1등이 2등보다 크다. 1층은 2층보다 작다.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통일시킨 거예요. 1등은 2등보다 작다. 1층은 2층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왼쪽이 더 작고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라는 가보다 본사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라는 가보다. 제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마, 확실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마가 D예요. 됐죠? 마가 D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 지사장이 근무하는 지사보다 본사에 가까운 지사는 한 개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확실한 조건이네요. 이렇게. 자, 이제 나열한 정보를 넣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다하고 마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다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 뭐라고 했어요? 다 나가 되든지 나다가 되든지.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이웃하면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는데 다하고 마하고 다가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나 다가 될 수밖에 없다. 됐죠? 나열한 조건 다시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하고 가의 순서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마저 채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라, 바, 가만하다. 가만하다 답은 2번.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핵심은 뭐냐면 주어진 조건은 확실한 것은 당연히 기준이 삼고요. 기준으로 삼고 나열하고요. 근데 불확실한 조건은 이렇게 나열해야 돼요. 그래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적용할 때 끝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보통 한 번 내려오고요. 쭉 정리하고 한 번 다시 내려오고 한 번 더 하면 끝나야 돼요. 그 이상 가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한 번 내려오고 다시 들어올 때 끝난다.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직 채용 공고를 통해 서류를 통과한 지원자 은지, 지현, 영희는 임원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4명의 임원은 지원자에게 각각 상중하 중 하나의 점수를 줄 수 있으며 2인 이상에게 상을 받은 자는 최종 합격, 3인 이상에게 하를 받은 지원자는 탈락. 다음 조건에 따라 항상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일단 임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직책들을 갖고 있는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선택지를 보면 나오죠. 선택지의 직책들이 회장 어디다 쓸까요? 회장, 사장, 이사, 인사팀장. 미리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 자체가 그 은지, 지현, 영희 이렇게 됩니다. 은지, 지현, 영희. 은지, 지현, 영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상을 2개 이상 받으면 합격이에요. 하를 3개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고. 만약 문제에서 딱 다 정해지면 합격자 누구고 불합격자 누구고 또는 합격자도 없고 불합격자도 없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확실하게 얘기하거나 확정지면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임원들은 3명에게 각각 상중하를 하나씩 줬대요. 회장도 이 셋 중에 한 명한테는 상, 한 명한테는 중, 한 명한테는 하.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은 은지에게 상을 줬대요. 확실한 정보니까 나열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에게는 회장보다 낮은 점수를,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에게는 회장과 같은 점수를 줬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장에게 남은 것은 중하거든요. 중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이 같을 수도 있고요. 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중이 같다. 그러면은 또 경우가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얘가 중이다. 중이다. 그럼 얘가 하잖아요. 그러면 상할 수도 있고 상하밖에 안 되네요. 그죠? 왜냐면 중은 이미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다, 하하다, 뭐 하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여기 중이잖아요. 중. 그럼 여기가 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정해지긴 하네요. 근데 아직 불확실한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근데 이거 나열은 해놔야 됩니다. 정보로서. 이사는 지원자에게 사장과 똑같이 줬대요. 여기도 상인 거죠. 중 하면 중하고 하 중이면 하 중인 겁니다. 자, 다음. 인사팀장은 한 명에게 상을 줬으며 영희에게는 사장이 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줬대요. 영희에게는. 영희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애초에 중 아니면 한데 얘보다 낮은 점수가 되려면 정해지는 거죠. 뭐가? 중. 맞죠? 그 다음 여기는 하가 돼야 돼요. 하보다 낮은 점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는 똑같이 줘야 되니까 합니다. 여기 중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결정이 딱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딱 결정된 부분이 뭐냐? 은지는 합격이에요. 왜? 상을 2개 받았거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정됐어요. 합격이. 그 다음에 지연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하를 주진 않았겠죠. 만약에 회장한테 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모릅니다.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게. 점점점. 자, 한번 1번부터 볼게요. 회장이 은지에게 하를 줬대요. 탈락이에요? 아니죠. 합격입니다. 무조건. 2번. 회장이 영희에게 상을 줬대요. 여기에다 상을 줬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얘가 하란 얘기예요. 영희가 최종 합격한다?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죠? 틀린 겁니다. 불확실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에 인사팀장이 지연이에게 중을 주었다면 중을 주었다면 지연이 탈락해요? 여기다 중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을 받았다면 탈락 안 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인사팀장이 지연이에게 상을 줬대요. 그래서 지연이 탈락하지 않아요? 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5번 인사팀장이 은지에게 상을 줬다면 은지가 최종 합격이에요? 안 줘도 합격이 있지만 줘도 합격입니다. 됐죠? 어차피 다 나열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조금 5번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토목직 있습니다. 토목직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1번 문제 주제가 무엇이냐 요거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제라는 게 뭐예요? 주제라는 거 제목입니다. 제목. 주제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자, 주제로 옳은 것은 그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퀴가 탄생한 세 지역에는 각각 바퀴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다.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석조 터널을 따라 사륜 광차를 운행했다. 바퀴는 차축과 함께 회전했는데 유럽에서는 철도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약 5천년 동안이나 윤축이 달린 광차가 생산되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다음으로 흑해 평야 지역의 유목민은 소가 이끄는 사륜수레의 주거지를 싣고 스텝 지역을 횡단했다. 수레바퀴는 속이 꽉 차고 두꺼운 바퀴통이 있으며 차축이 양끝에서 회전했다. 마지막으로 수메르에서는 신자들이 소를 끌고 가는 썰매를 이용했는데 썰매에는 바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지배층 전사들은 전투용 사륜수레에 탑승해 행진했고 사막을 위험하게 질주하여 완전히 길지 않은 야생 당나귀와 씨름했다. 리처드 블리엣은 바퀴의 발명의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 등 다각적인 원인들을 제시했는데 보통 천재적인 선각자가 이전에 없던 창조물을 만들면 그보다는 못해도 똑똑한 수재들이 선각자의 창조물을 조금씩 개량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여기에 전쟁을 치르며 발전 속도가 지약적으로 빨라지고 바퀴도 그랬다. 자, 일단은 탄생 배경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탄생 배경 정도.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보통 화재 제시에 들어가는 것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요.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한 바퀴는 매우 편리했지만 통나무 원판이 쉽게 부서지는 문제가 생겼다. 나무에는 결이 있는데 결에 따라 강도가 달라 굴리다 보면 약한 부분까지 망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널빤지 여러 장을 겹쳐 붙인 합판 바퀴가 나왔다. 또 땅에 닿는 바퀴 부분에 가죽을 입혀 충격을 줄였다. 기원전 2000년 히타이트족이 처음으로 바퀴살이 있는 바퀴를 발명해 전차에 쓰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바퀴살을 쓰면 아무래도 무게가 가벼워져서 빨리 달 수 있고 점점점에서 바퀴살을 넣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가벼워지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목재바퀴의 바퀴살의 특성상 참 강한 충격이나 바퀴살의 파손 등 약점이 여전히 존재했다. 자, 이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금속 재질의 바퀴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은 고무 타이어가 발명이 됐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뭐 고대에도 금속 테두리를 두른 타이어는 있었지만 강도를 높일 뿐 성능의 향상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생고무를 금속 바퀴 태에 둘러서 특허를 냈고 그 이후에 점점점 자, 공기 쿠션이 들어간 타이어도 발명했대요. 그죠? 종종 사랑은 발명난다. 좀 필요 없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공기압 타이어를 자동차용으로 완성한 것은 프랑스의 미쉐린 형제다. 타이어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점점점. 처음 발명했을 때 바퀴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재료가 달라지고 세부적인 요소가 추가됐을 뿐이다. 하지만 바퀴가 없던 시절의 생활상이 어떠했는지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알 정도로 바퀴가 발명된 이후에 역사에서 인간이 이룩한 모든 것이 바퀴를 빼고 생각할 수 없다. 인간 역사가 이어지는 한 바퀴는 함께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뭐냐면 바퀴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 됐죠? 흐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광차로 됐다든지 아니면은 주거지 이동 목적으로 수레에 썼다든지 아니면은 썰매를 썼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글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떤 탄생 배경 정도만 되는 거고요. 이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그죠?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바퀴의 종류와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퀴의 종류와 특징이 되려면 요새 이러이러한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는 이렇고 이 바퀴는 이렇고 좀 비교 자체가 비교나 대조가 되려면 동등한 상황, 시대상이 똑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어렵고요. 2번 바퀴의 등장과 전차의 변천사. 자, 이것도 매력적이긴 합니다. 됐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전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아니고요. 4번 아니고요. 5번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바퀴. 사실 5번이 아주 매력적인 답은 아니기는 한데 이 마지막 문단을 보시게 되면은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대놓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야 한다면 5번을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